아니 우리가 왜 모셔요? 전화주셨네요. 아니 누가 모셔요? 누가 모셔요? 그럼 누가 모셔요? 형님이 모셔야죠. 당신의 어머니가 치매라면 과연 누가 끝까지 곁을 지켜줄까요? 이 질문은 너무 잔혹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78. 평생 남에게 패 끼칠까 밥 한 숟갈도 남기지 않던 분이었죠. 그런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진단서를 들고 오셨어요. 의사는 초기 치매 가능성이라고 했고 그 말 한마디에 가족 전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아무도 어머니 괜찮아요? 라는 말을 먼저 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모두 조용히 서로의 얼굴만 살피며 마치 누가 먼저 돌볼지 정해야 하는 전쟁이 시작된 것처럼 보였죠. 첫째는 회의가 많다며 한숨만 쉬었고 둘째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정신이 없다며 시선을 피했어요. 막내 아들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며느리가 불편해할까 눈치만 보고 있었죠. 어머니는 말없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짐이 된 것 같구나. 그 웃음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날이었어요. 그날부터 가족들은 어머니를 어디에 모셔야 하느냐를 놓고 서로 미묘한 눈치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대놓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고 말하지 않았고 모두가 누군가 먼저 나서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가족의 민낯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치매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온 뒤로 가족들의 태도는 놀라울 만큼 빨라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멀어지는 속도가요. 첫째 부부는 평소처럼 주말에 어머니 댁에 들르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은 3번 연속으로 취소됐어요. 첫째 며느리는 아이가 감기라서요라고 말했지만 아이가 아프면 더더욱 어른 도움을 받으러 오는 편이 보통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더 멀어졌어요. 둘째 부부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전에는 주말마다 드리던 안부 전화도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그 한 통마저도 어머니 약 잘 챙겨 드세요 같은 형식적인 말들 뿐이었어요. 무언가를 피하고 있다는 게 너무 티가 났어요. 막내 아들은 겉으로는 밝게 굴었어요. 엄마, 내가 자주 올게요. 그런 말도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직장일, 친구 모임, 집안 문제 등 온갖 이유로 방문을 미뤘어요. 그 옆에서 막내 며느리만 조용히 어머니 손에 핫팩을 쥐어들이며 말없이 눈물을 삼켰어요. 이렇게 가족들이 조금씩 거리를 두는 사이 가장 먼저 폭발한 건 첫째 며느리였어요. 솔직히 이렇게 갑자기 치매가 오면 누군가는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정말 여유가 없어요. 그 말은 결국 우리는 못 모셔요. 다른 집이 하세요. 이런 뜻이었죠. 둘째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생이잖아요. 어머니가 계시면 생활이 힘들어져요. 그 순간 막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남편과 싸움이 터질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식탁의 나무 무늬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모든 대화를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누가 모시겠다, 누가 책임지겠다 하는 얘기는 없었고 오로지 부담, 비용, 불편함 그런 말만 공기처럼 떠다녔어요. 그래, 난 이제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작고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도 가족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누가 먼저 떠안나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이후 가족들은 점점 더 교묘하게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됐구나. 어머니의 치매 이야기가 나온 지 며칠 뒤
가족들은 결국 한자리에 모였어요. 겉으로는 어머니를 위한 회의라고 했지만 분위기만 보면 비용 분담 회의에 더 가까웠어요. 첫째 아들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왔어요. 그 위에는 요양원 비용과 서비스가 적혀 있었어요. 여기 월 280만 원이래요. 부담은 되지만 우리가 셋이니까 그냥 나누면 돼요. 90만 원씩. 말은 공평해 보였지만 그 속마음은 너무 티가 났어요. 우리는 절대 모시지 않겠다. 그 의도가 숫자 뒤에 그대로 숨어 있었죠. 둘째 며느리는 종이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저희는 아이 학원비만 해도 감당이 안 돼요. 60만 원도 솔직히 빠듯해요. 그 말은 결국 우리는 더 못 낼 테니 다른 집이 대신 내라. 이 얘기였어요. 막내 아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염려하는 척하면서도 말끝은 똑같았어요. 어머니가 우리 집 근처 사시니까 우리가 좀 더 챙길 순 있는데 그래도 형들이랑 똑같이 33%씩 내야죠. 말은 공평하지만 막내도 결코 더 책임지고 싶어 하지는 않았어요. 막내 며느리는 그저 조용히 말없이 있었어요. 비용 얘기가 오갈 때마다 머리를 숙이고 손톱만 만지작거렸죠. 그녀는 돈보다 중요한 건 어머니가 원하는 곳에서 지낼 수 있는가인데 그 이야기만 나오면 남편과 싸울 게 뻔했어요. 그때였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조용히 나와 서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셨어요. 아무도 어머니가 거기에 있는 줄 몰랐던 것 같았어요. 요양원에 나를 보내고 싶은 거니? 어머니 목소리는 떨렸어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마음이 어딘가 깊숙한 곳에서 떨어져 나온 소리였어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가족들은 어색한 침묵에 빠졌어요. 누구 하나 어머니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고 서로의 얼굴만 살폈어요. 누가 먼저 답해야 할지 몰라 눈빛으로 떠넘기는 모습이 더 비참했어요. 첫째는 고개를 숙였고 둘째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막내 아들은 눈을 피하며 입술만 깨물었어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끝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 돈이 많이 들겠지. 다들 힘든 거 알아. 내가 짐이니까. 그 말은 가족들 가슴을 찌르기보다 오히려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변명처럼 사용됐어요. 그날 회의는 아무 결론도 없이 끝났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하나의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는 일만큼은 절대 우리 쪽에서 먼저 말하지 말자. 그렇게 본격적인 떠넘기기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요양원 비용 이야기가 오가던 어느 날 어머니는 조용히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을 정리하면 되지 않겠니? 그 돈으로 요양원 비용 충당하면 너희들 부담도 줄잖아. 그 말은 분명 자식들을 위한 배려였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가족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욕심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방아쇠가 될 줄은 어머니도 몰랐을 거예요. 첫째 부부가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첫째 며느리는 표정이 굳은 채 말을 고르고 또 골랐어요. 어머니, 그 집은요.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어요. 어머니가 결정하시기엔 조금 이른 것 같아서요. 그 말은 부드러워 보였지만 속뜻은 너무 선명했어요. 그 집은 나중에 우리가 받을 상속이니 지금 팔지 마세요. 둘째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엄마, 집 팔면 남는 돈이 얼마 안 돼요. 요즘 집값 떨어지는 거 모르세요? 괜히 손해보지 말고 그냥 두세요.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말은 엄마 손해보지 말라였지만 듣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집은 건드리지 마라. 그건 우리 몫이다. 막내 아들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지만
시선은 이상하게도 바닥만 향하고 있었어요. 막내 며느리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방을 나가셨고 다시 방 안에는 의견이 뜨겁게 오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첫째 며느리가 어머니가 나가신 방문을 한번 바라보고는 조용히 입을 열며 불을 지폈어요. 어머니 나이가 있으시니까 요양원 생활도 길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성급하게 파시는 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은 가족 모두가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잔인한 진실을 누군가 처음으로 입 밖에 낸 순간이었어요. 어차피 오래 안 사시잖아요. 그 말과 다르지 않았어요. 방 밖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어머니 얼굴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마치 누군가 눈앞에서 문을 철컥 닫아버린 것처럼요. 좀 더 낮은 목소리로 둘째도 덧붙였어요. 집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상의해서 파는 게 맞죠? 그게 더 공평하잖아요. 이쯤 되자 막내 아들도 슬쩍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현실적이긴 하지. 그 순간 막내 며느리만 어머니가 나가신 문 쪽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가늘게 떨리는 본인의 손등을 살며시 감싸쥐었어요. 어머니는 문 바로 옆에서 방 안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렇구나. 그 말은 누군가를 탓하는 말도 아니었고 화를 내는 말도 아니었어요. 그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가족에 대한 믿음이 천천히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가족들에게 이상하리만큼 더 자주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내 방이 어디였지? 가족들은 그것을 단순한 치매 악화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조금씩 증세가 더 심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한 가장 조용한 연기의 시작이었어요. 며칠 후 첫째 아들 집 거실에 가족들이 다시 모였어요. 어머니는 작은 방에서 주무시고 있었고 가족들은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대화처럼 보였지만 서로의 눈빛은 이상할 만큼 침착하고 계산적이었어요. 첫째 며느리가 낮게 말을 꺼냈어요. 솔직히 지금 너무 많은 걸 쓰기엔 좀 아깝잖아요. 둘째 며느리가 바로 호응했어요. 그러니까요. 오래 계시진 않을 텐데 지금부터 큰 부담 질 필요는 없죠. 그 말투는 걱정하는 듯 들리지만 전혀 걱정이 담기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그저 최소한만 하자라는 의도를 부드러운 말로 포장한 것뿐이었어요. 둘째 아들도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맞아. 조금만 기다리면 다들 편해질 텐데 왜 이렇게 급해? 첫째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그러게. 지금은 최소한으로만 하자고. 괜히 우리가 힘들어질 필요 없잖아. 막내 아들마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래, 굳이 지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그 순간 부엌 쪽에서 작은 금속 소리가 났어요. 스테인리스 컵이 싱크대 모서리에 닿는 날카롭고 가벼운 소리였어요. 가족들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어요. 잠시 후 어머니가 문틈 사이로 조용히 걸어 나왔어요. 손에는 컵이 들려 있었고 어머니 표정은 놀란 것도 화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무언가 깊게 무너진 얼굴이었어요. 어머니는 거실 중앙을 천천히 바라보았어요. 가족들은 급히 표정을 바꿨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는 말의 내용보다 그 말투, 그 숨소리, 그 여유로움 속에 숨겨진 뜻을 모두 느꼈던 거예요. 첫째 며느리는 애써 친절한 척하며 다가왔어요. 어머니, 방에서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의자에 앉았어요. 허리를 곧게 세우지 못하고 조금씩 흔들리는 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어머니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멍하니 한 곳을 응시하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래, 그렇구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슬픔, 체념, 깨달음이 모두 섞여 있었어요. 누구도 그 말 뒤에 이어질 말을 감히 묻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 걸리는 발걸음으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거실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어요. 이제 진짜 병세가 빨라지시는 것 같아. 그래, 계속 이러시면 우리 집에서는 못 모셔. 우리 다 힘들어져. 요양원 얘기 다시 해야 돼. 대화 속에서 걱정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붙일수록 그 안에 담긴 불편함과 회피는 더 선명해졌어요. 방 안에서 어머니는 천천히 벽을 짚으며 앉았어요. 자식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한 단어, 한 억양이 심장을 깊게 찔러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감싸며 작게 속삭였어요. 그래, 조금 더 흐릿해져 보이면 너희 마음이 더 잘 보이겠지. 그날 이후 어머니는 아주 조용하게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기억을 헷갈리는 척하며 증세가 심해진 모습을 연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연기는 자식들을 속이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식들 마음속 진짜 얼굴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한 어머니의 가장 슬픈 결심이었어요. 그날 이후 어머니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 똑똑히 기억하던 일들도 갑자기 헷갈리는 척했고 말끝마다 그랬나? 이게 뭐더라? 하는 작은 혼란을 붙여 넣었어요. 가족들은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듣고 싶은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연기는 시작은 작았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첫째 아들은 며칠 사이에 너무 자연스럽게 전화 횟수를 줄였어요. 엄마, 요즘은 좀 정신없지? 아, 그래, 다음에 갈게. 목소리만 부드러웠고 내용엔 관심이 없었어요. 전에는 그래도 약은 드셨어요? 밥은요? 이런 말이라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도 사라졌어요. 첫째 며느리는 더 솔직해졌어요. 치매가 빨리 진행되면 요양원 결정도 빨리 할 수 있겠네. 그 말은 불편함이 사라진 이기심 그대로의 목소리였어요. 둘째 부부는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이라도 했지만 이제는 그 위장마저 벗어던졌어요. 둘째 아들은 엄마 상태가 이러면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기 힘들지. 우리 집에는 안 돼. 둘째 며느리는 더 솔직했어요. 솔직히 냄새도 날 수 있고 밤에 돌아다니면 위험해요. 그냥 시설 알아봐야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는 방문 뒤에서 손을 꼭 쥐어야 했어요. 그녀의 연기는 그저 확인하기 위한 연기였는데 그 확인이 너무 잔인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막내 아들도 형들의 말에 점점 물들었어요. 엄마가 요즘 더 헷갈려 하시니까 차라리 전문가 있는 데가 낫겠지? 그 말은 막내 며느리를 더 고립시켰어요. 막내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뭘까? 그 얘기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막내 아들은 그 말을 부담스러워하며 대답을 회피했어요. 지금 그런 얘기할 상황 아니잖아. 형들 다 부담되는데 우리만 떠안으라고? 그 말은 막내 며느리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어요. 어머니는 그날따라 조금 더 흐릿한 표정으로 거실로 걸어 나오셨어요.
얘들아, 오늘이 일요일이니? 사실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일부러 잘못 말하고 있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고 첫째 며느리가 작게 말했어요. 이 정도면 위험한 거 아니야? 둘째 며느리는 한술 더 떴어요. 이러다 집에 불이라도 내시면 어쩌려고 해요? 우리 다 피해 입을 수도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말했어요. 맞아. 이제는 당장 시설 알아봐야 해. 막내 아들은 형제들의 말에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손등이 아주 작게 떨렸어요. 하지만 표정만큼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차분했어요. 그래, 그렇구나. 어머니는 조용히 말하고 천천히 돌아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엔 아무런 연기도 없었어요. 그저 슬픔과 깨달음만이 남아 있었어요. 방 안에서 어머니는 천천히 창문 앞에 앉아 긴 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조금만 더 흐릿해지자. 어머니의 결정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자식들의 마음을 끝까지 확인하기 위한 가장 슬픈 선택이었어요.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하루에 몇 번씩 울리는 형제들 전화는 처음엔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짧아졌고 목소리에서 묘한 조급함이 배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그걸 다 보고 듣고 계셨지만 더 흐릿한 표정으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막내 며느리는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자꾸 아릿하게 내려앉았어요. 특히 어머니가 혼자 방 안에 앉아 한참 동안 바늘을 잡지도 못한 채 무릎 위에서 돌리기만 하는 모습을 본 날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 정말 더 나빠지신 건가? 그녀는 온라인에서 치매 증상, 초기, 중기 같은 단어들을 검색해 보았고 대부분의 글이 그녀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방황, 시간 감각 상실, 감정 기복, 다 어머니와 비슷한 것 같아. 어머니의 연기는 그녀에겐 너무 진짜였고 그녀는 그걸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막내 며느리가 어머니 물 드셔요 하고 종이컵을 건넸을 때 어머니는 컵을 받는 순간 손을 떨었어요. 그러나 막내 며느리가 고개를 돌린 사이 어머니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정확한 동작으로 물컵을 책상에 톡 하고 내려놓았어요. 막내 며느리는 우연히 그 장면을 봤어요. 하지만 그녀의 해석은 달랐어요. 치매도 정신이 돌아오는 순간이 있다더니 어머니도 그런가 보다. 그녀는 어머니의 또렷함보다 어머니의 불안함에 더 집중했고 그게 그녀를 움직였어요. 다음 주말 형제들은 또다시 첫째 집에 모였어요. 주제는 변하지 않았어요. 첫째 며느리는 정말 걱정하는 사람처럼 말했지만 말끝에서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대로 두면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몰라요. 솔직히 우리도 너무 힘들어요. 둘째 며느리는 조금도 숨기지 않았어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부담이 너무 커요. 저희 집에서는 절대 모실 수 없어요. 첫째와 둘째 아들도 형수들의 말에 따라붙었어요. 엄마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전문 시설에 맡기는 게 맞아. 어머니도 그러는 게 편할 거야. 집에서 모시는 건 이제 무리야. 막내 며느리는 그 말 하나하나가 귀에서 떨어질 때마다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막내 아들은 눈에 띄게 형들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래, 우리도 애가 있어. 집도 좁고 솔직히 힘들지.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어머니가 힘겹게 소파를 잡고 서 있었던 장면, 밤에 잠들기 전에 불안하게 문을 3번씩 확인하던 모습,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멍하니 서 있던 모습, 그 모든 장면이 떠올라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어머니가 저렇게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이렇게 쉽게 밀어내도 되는 걸까? 그때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분명했어요.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동시에 그녀를 바라봤어요. 첫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막내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둘째 며느리도 따라서 말을 건넸어요. 그 좁은 집에서 애는요? 생활은요? 막내 며느리는 한 번도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좁아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감당할게요. 어머니가 지금 제일 불안하신데 가족이 옆에 있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막내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변했어요. 너 지금 형들 말 안 들려? 우리 집 형편 몰라? 어머니 모시면 우리 생활 다 무너지는 거라고. 막내 며느리가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알아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같이 있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 지금 나만 바보 만드는 거야? 막내 아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형들은 다 시설 보내자고 하는데 우리만 모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 된다고. 막내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가족이기 때문에 모시는 거예요. 치매라서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막내 아들은 분노에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첫째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어요. 착한 척은 혼자 다 하네. 둘째 며느리도 맞장구 쳤어요. 그러다 몇 달도 못 가서 저희한테 다시 떠넘기지나 마세요. 막내 며느리는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외로운 눈빛을 떠올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어머니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 말 한마디가 거실 전체의 공기를 뒤흔들었어요. 막내 아들은 마치 배신당한 듯한 얼굴로 아내를 노려봤어요. 너, 지금 그 말은 우리는 가족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라는 말이야. 막내 며느리는 정면으로 그 시선을 받아냈어요. 당신이 아들이고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 방문 옆에 서 있던 어머니는 그 대화를 단 한 단어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작게 입술을 누르며 눈가를 닦았어요. 막내 며느리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약해져 가던 마음을 다시 붙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한 사람은 있구나. 그리고 어머니는 더 흐릿한 얼굴로 돌아가 연기를 이어갈 준비를 했어요. 막내 며느리가 제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로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조용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갈등의 불씨가 사방으로 번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첫째 며느리가 막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냥 조언 하나 할게.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마. 치매 환자 진짜 무섭다니까. 밤마다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동서 애들 정서 다 망가져. 말투는 친절한 척했지만 속은 전부 노려지고 있었어요. 둘째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지금은 착한 척할 때가 아니에요. 현실 좀 봐요. 치매는 동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막내 며느리는 이 말들이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라는 걸 느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마음은 이미 어머니에게 기울어 있었어요.
막내 아들은 형제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큰형, 막내 재수 씨가 감정적으로 구네. 둘째, 그러다 며칠 못 버티고 우리한테 사과할 것 뻔함. 큰형, 미리 말해둔다. 우리 집은 절대 못 모셔. 둘째, 맞아. 각자 사는 게 최선이야. 큰형, 솔직히 어머니 편히 지내시려면 시설이 딱이지. 막내 아들은 형들 눈치를 보며 짧게 답했어요. 그래, 나도 알아. 그 대화는 막내 며느리에게 숨긴 또 하나의 진짜 얼굴이었어요. 그날 저녁 막내 며느리는 부엌에서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오시더니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딸깍 작은 금소금이 울렸어요. 막내 며느리가 다가가려고 하자 어머니는 갑자기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의 팔을 꽉 잡았어요. 여기가 어디지? 너 누구세요? 막내 며느리는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가 정말 더 나빠지신 줄 알았어요. 어머니 어떡해. 하지만 며느리가 잠시 부엌 뒤로 들어갔다 나온 순간 어머니는 그 짧은 틈 동안 표정을 멀쩡히 바로잡고 창밖을 바라보며 아주 또렷한 눈빛으로 속삭였어요. 조금만 더 견디자. 그 모습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어요. 며칠 뒤 형제들은 결국 직접 찾아왔어요. 첫째 아들, 재수 씨, 솔직히 말해서 재수 씨네 집에서 어머니 모시는 건 불가능해요. 둘째 아들, 지금도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데 더 진행되면 어쩌시려고요? 첫째 며느리,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치매 때문에 밤마다 대문 열고 나가신 분도 있어. 애 있는 집에서는 정말 위험해. 막내 며느리는 그들의 말이 어머니 걱정이 아니라 우리 피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어머니를 이렇게 떠넘기듯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둘째 며느리는 얼굴을 찡그렸어요. 떠넘긴다고요? 우리가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막내 아들은 당황하며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말 좀 똑바로 해. 지금 누가 누굴 모함하는 거야? 막내 며느리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렸어요. 당신들은 어머니를 사람으로 보지도 않잖아요. 그냥 부담스러우니까 짐짝처럼 서로 밀어내는 거잖아요. 첫째 아들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재수 씨, 이렇게 되면 재수 씨네 부부도 그렇고 어머니도 불편해져요. 이건 설득이 아니라 압박이었어요. 거실에서 싸우는 목소리에 어머니는 방에서 천천히 나왔어요. 발걸음은 흔들리고 눈은 초점이 없는 듯 보였어요. 마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막내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막내 며느리의 손등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아주 느리게 말했어요. 추워. 그 한마디에 막내 며느리는 울컥해서 눈가를 훔쳤어요. 하지만 형제들의 눈빛은 달랐어요. 첫째 며느리, 봐요. 이래서 시설 가야 한다니까. 둘째 아들, 지금도 이 정도인데 이제 곧 더 심해지신다고. 막내 아들은 아내에게 짜증 섞인 시선만 보냈어요. 너 이제 좀 현실을 봐. 막내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버리라는 이 현실이 더 무서워요. 아니, 재수 씨 시설에 보내서 모시자는 게 왜 버린다고 표현을 하세요? 정말 남들이 들으면 오해하기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들도 다 시설에 부모님을 모시는데
그것도 다 버리는 건가요? 큰 아들은 막내 며느리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아니요. 전 그 사람들이 잘못이다 아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을 시설에 보내는 과정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님이 치매가 너무 심해 관리가 안 된다면 이해를 하지만 이제 초기라서 집에서 가족들과 관리를 잘하면 진행을 늦출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데 무슨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이 이리저리 어머님을 대하는 모습에 문제가 있다고 한 거예요. 막내 며느리는 큰 아들과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얘기했어요. 막내 며느리의 당찬 대답에 형제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형제들이 돌아간 그날 밤 막내 며느리는 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다가 문틈 사이로 작은 숨소리를 들었어요. 살짝 문을 열어보니 어머니가 혼자 이불을 가슴에 끌어안고 울고 있었어요. 소리도 없이 숨을 삼키며 울고 있었어요. 어머님? 막내 며느리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는 듯 얼굴을 감추며 말했어요. 왜 왔니?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는 마치 상황을 전혀 인식 못하는 사람처럼 눈을 흔들며 말했어요. 추워서. 하지만 그 말 뒤에 어머니의 눈빛이 잠시 아주 짧게 또렷해지는 걸 막내 며느리는 보지 못했어요. 막내 며느리의 선언 이후 며칠 동안 집안은 폭풍 전의 고요처럼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형제들의 불만은 점점 더 날카롭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첫째 며느리가 잠깐 들렀어요. 말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동서, 정말 나쁜 말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막내 며느리가 말하려고 하자 둘째 며느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감정으로 살면 안 돼요. 치매 환자 모시는 거 상상 이상이에요. 잠도 못 자. 집도 엉망돼. 애들 정서도 다 흔들려. 첫째 아들은 심드렁한 얼굴로 덧붙였어요. 그러다 결국 버티다 안 되면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막내 며느리는 손을 꼭 쥐었어요. 숨이 막힐 만큼 억울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진심을 그 누구도 듣지 않았어요. 그날 밤 막내 아들은 술에 취해 귀가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막내 며느리에게 날을 세웠어요. 형들이 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해. 막내 며느리가 놀라 물었어요. 이기적인 게 우리예요?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한 우리. 막내 아들은 비웃듯 말했다. 그래, 너는 이기적이지 않아? 너 혼자 정의로운 척 하잖아. 우리 집안 사람들만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라고. 막내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난 그냥 어머니가 불쌍해서. 막내 아들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소리쳤어요. 치매 환자 모시는 게 장난이냐? 너 진짜 현실을 몰라. 둘은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싸움은 더 커졌고 감정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실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둘은 동시에 멈춰 섰어요. 막내 며느리가 먼저 뛰어갔고 막내 아들은 뒤따라 나왔어요. 거실 바닥 위에서 어머니가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진 채 쓰러져 있었어요. 눈은 반쯤 감겨 있고 숨이 얕고 불규칙했어요. 막내 며느리가 울먹이며 외쳤어요. 어머님, 어머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머니는 그녀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듯 손가락을 아주 조금 움직였어요. 추워. 그 한마디에 막내 며느리는 오열했어요. 막내 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119, 빨리 불러.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막내 며느리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제발, 제발 버텨주세요. 막내 아들은 그 옆에서 멍한 얼굴로 앉아 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어머니는 의식이 흐릿해지는 척하면서도 막내 며느리의 손을 아주 약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쥐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병원으로 몰려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첫마디는 놀랍도록 차가웠어요. 어머니, 이렇게 되면 집에서는 절대 못 모셔요. 응급실 비용도 꽤 나오겠네요. 이래서 시설을 갔어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생길 텐데. 우리도 애들을 키워야 해요. 솔직히 말하면 부담돼요. 막내 며느리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요. 그러나 형제들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병원비 내역서를 보며 말했어요. 이거 막내네가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 막내 아들은 형들의 시선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지금 그 얘기부터 해야 해요? 형제들은 동시에 시선을 돌렸고 둘째 며느리가 말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빨리 시설 보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의식이 없던 어머니가 아주 짧게 아주 가늘게 눈을 떴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 막내 며느리를 보며 손을 살짝 움직였어요. 막내 며느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들리세요? 그러나 어머니는 다시 곧바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 모습은 가족들에겐 혼란이었고 어머니에겐 연기와 진심이 섞인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온 뒤 막내 며느리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들어오면 더 짜증을 냈어요. 그리고 그 짜증은 모두 막내 며느리에게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같은 질문을 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니? 너 누구니? 오늘이 추운 날이니? 막내 며느리는 매번 그 손을 잡고 앉아 같은 대답을 반복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여기는 집이에요. 제가 옆에 있어요. 그러나 남편은 그 자리에서 단 한 번도 어머니 손을 잡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내며 화만 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나 이제 진짜 질린다. 막내 며느리가 어머니는 가족이잖아. 라고 말하면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가족? 그럼 너 혼자 모셔.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면 말다툼은 더 잔인해졌어요. 내 삶은 왜 없어? 왜 내가 결정하면 내가 따라야 돼? 형들이 요양원 보내자고 그랬잖아. 그게 맞는 거야. 도대체 너는 왜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 막내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난 그저 어머니가 불쌍해서 그랬어.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래. 너는 불쌍하다는 감정으로 살지. 그런데 난 현실로 사는 사람이거든. 그 말은 가슴을 찢는 칼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저러시네? 그러게 왜 집으로 데려왔어? 병원비 계속 너희가 낼 수 있어? 우린 절대 안 모셔요. 동서가 선택한 거니까 책임도 동서가 져요. 이런 말이 주기적으로 날아왔어요. 형제들은 요양원 명단만 보냈습니다. 그마저도 싼 곳 위주로요. 막내 며느리는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왜 아무도 어머니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지? 남편은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야근 후에 간단히 술 한 잔이었지만 요즘은 귀가 시간이 11시, 12시를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물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늦어? 남편은 핸드폰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이라고 했지? 신경 쓰지 마. 너 지금 나까지 신경 쓸 여유도 없잖아. 말투는 차갑고 눈은 피곤함이 아니라 체념과 거리두기였어요. 부부 사이의 침묵은 어머니의 숨소리보다 더 무거웠어요. 어머니는 며느리 앞에서는 의도적으로 증상이 더 심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 도중 갑자기 멈춤, 수저를 입에 가져가다 떨어뜨림, 갑자기 방을 나가 복도를 서성임, 누군가를 찾는 듯한 눈빛. 막내 며느리는 그때마다 마음이 무너졌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울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며느리 모르게 그 모습을 모두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 정말 진심이구나. 어느 날 밤, 어머니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도와줘, 도와주어. 막내 며느리는 잠옷 바람으로 뛰어나갔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당신 왜 안 와? 어머니 무서워하시잖아. 남편은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말했다. 매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매일. 난 이제 진짜 못 해먹겠다. 막내 며느리가 비통하게 말했어요.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나 모셔. 나는 형들 말이 맞다고 생각해. 너 혼자 잘해봐. 난 진짜 지쳤다고. 막내 며느리가 울며 말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엄마를 버리면 안 되잖아.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너는 가족이니까 모셔. 근데 난 이제 내 가족이고 싶지 않아. 막내 며느리는 얼어붙었어요. 무슨 소리야? 남편은 형들 대화방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막내네가 책임져야지. 막내는 감정적이라서 문제야. 이혼하는 게 서로 편할 듯.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 나도 그게 맞는 것 같다. 막내 며느리는 핸드폰을 들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설마.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은 마치 망치가 머리 위로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무너져 내렸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어떡하고. 남편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걸 내가 왜 신경 써 이제 남인데. 어머니는 방 안에서 문틈 사이로 모든 이야기를 천천히 고통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흐릿한 표정을 짓고 천천히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았어요. 그래,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겠구나. 그 눈빛은 결심의 눈빛이었습니다. 나를 지켜준 사람이 자식이 아니라 며느리라니.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았구나. 배 아파 낳은 새끼는 지 애미를 버리려고 하고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가 지켜주고 있구나. 얼마 뒤 막내 아들은 이혼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어머니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다시 기회가 된다면 어머님을 뵙고 싶어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그렇게 막내 며느리가 떠난 뒤 며칠 동안 집안은 고요함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엄마를 요양원에 입소시키기로 결정한 형제들은 바로 입소 절차를 따라 엄마를 요양원에 입소를 시켰습니다.
요양원에 입소를 시킨 후 3달 동안 자식들은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고 3달째 되던 날 이혼했던 막내 며느리가 찾아와서 시어머니를 보고 한참을 울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며느리들은 세정이라는 법무법인에서 온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뢰인 박정숙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시고자 모든 가족분들을 한자리에 모으길 원하십니다. 금요일 오후 3시 지정된 장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된 날 비즈니스 룸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었어요. 막내 아들도 무표정한 얼굴로 뒤늦게 들어왔고 그 뒤로 이제 전 부인이 된 막내 며느리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눈을 치켜뜨며 속삭였어요. 이혼했다며 왜 와? 그러게 이제 상관도 없는데. 막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을 뿐이었습니다. 약속된 시간, 문이 열리고 검은 코트 차림의 변호사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천천히 어머니가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의 어머니는 어제까지의 흐릿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또렷한 눈, 흔들리지 않는 걸음, 곧은 허리. 형제들은 입을 벌리고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변호사는 자리를 정리한 뒤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정숙님의 요청에 따라 유산 상속 절차를 제가 공식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만으로 형제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먼저 어머님이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계신 주택의 소유권과 고향 소재 동번지 토지 보상금 100억 원이 상속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형제들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이름으로 된 땅이 100억? 그게 어떻게? 변호사는 말을 끊었습니다. 설명은 이미 끝났습니다. 법적 소유자는 박정숙님이며 재산권 분쟁의 여지는 없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제쳐두고 변호사는 계속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금일 회의의 핵심은 박정숙님께서 작성하신 정식 공증 유언장 공개입니다. 형제들은 간신히 정신을 추스르고 숨을 삼켰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박정숙은 본인이 사망 시 본인 명의의 금융재산 100억과 부동산 모두를 전 며느리 이진희와 그녀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상속한다. 변호사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형제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치매 환자가 내린 결정을 어떻게 믿냐고. 그리고 이혼한 사람에게 상속이 가능해? 변호사는 미리 준비된 듯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바로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은 현재 정신과 전문의 2명에게 정상 판단 능력 있음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정신감정서, 의학적 판단서, 공증 신청서, 또 한 본 유언장은 저와 공증인 그리고 제3의 증인 앞에서 작성 서명되었습니다. 유효성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 여자는 이혼했잖아요. 상속은 혈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지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머님은 법적으로 전 며느리와 손주들을 정식 상속인으로 지정하셨습니다. 형제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100억이라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시선은 한순간 모두 엄마에게 멈춰섰습니다. 엄마는 한 사람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낼 때가 되었구나. 목소리는 믿기 힘들 만큼
또렷했어요. 첫째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본 건다? 그래.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고 싶었다. 형제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일어나 막내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너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보다 더 끝까지 나를 지켜준 사람이란다. 그리고 형제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지. 병원비 이야기, 요양원 이야기, 집을 팔면 안 된다는 이야기만 했지. 형제들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부로 어머님의 상속 절차는 전부 완료되었으며 향후 재산권 관련 모든 권한은 전 며느리에게 위임됩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 전 며느리와 손주분들의 생활을 어머님께서 직접 지원하고 같이 거주하실 계획입니다. 어머니는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남긴 것이다. 어머니는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파란색 도장이 찍힌 서류, 지도, 보상협의서, 감정평가서가 차례로 드러났습니다. 첫째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야 이게? 둘째는 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상금 100억?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100억이다. 형제들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그 땅은 너희 아버지가 내게 남긴 선물이었어. 엄마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어요. 너희 아버지는 평생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시골 생활을 꿈꾸던 사람이었어. 자기가 은퇴를 하면 같이 고향에 가서 농사 지으며 살자고 고향 근처에 땅을 사서 내 이름으로 해두셨다. 형제들은 그 땅의 존재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 당시엔 아무 가치 없는 땅이었지. 하지만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땅값이 폭등했고 엄마는 담당 공무원에게 보상금 100억 원을 통보받았지. 너희에게 말하면, 그렇게 큰 돈이 내게 있다고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변할지 겁이 나더구나. 그래서 돈을 떠나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누가 내 곁에 남는지 보고 싶었단다. 형제들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행동이 모두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버리더구나. 엄마는 첫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넌 병원비 이야기만 했지. 둘째를 보며 말했어요. 넌 내가 죽으면 그때 집을 팔라고 하더구나. 그리고 첫째 며느리를 보면서 말했어요. 넌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거라고 했고, 둘째 며느리에겐 넌 절대 모시지 않겠다고 했다. 막내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넌 나를 지켜준 사람을 버렸다. 막내 아들은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엄마는 천천히 걸어 막내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어머니, 정말 아프신 게 아니라 정말 다행이에요. 라며 흐느끼며 울고 있었어요. 막내 며느리에겐 유산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치매가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하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가장 약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유일하게 내게 손을 내밀어준 아이더구나. 내가 내 손을 잡아줬을 때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막내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아프지 않으시다고 한 거 정말이죠. 엄마는 미소 지었다. 그래, 넌 원래 이런 아이였지. 그래서 너에게 주려고 한다. 첫째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미쳤어요?
그 여자랑 막내는 이미 조용히 해라. 엄마의 목소리가 너무 단단해서 형제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어요. 어머님, 그런 마음으로 모신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그래, 그래서 주는 것이야. 형제들은 무너졌어요. 막내 아들은 머리를 감싸며 앉아버렸어요. 어머니는 막내 며느리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피가 이어져도 마음이 없으면 남이 되고 피가 이어지지 않아도 마음이 있으면 가족이다. 내가 그걸 내게 보여주지 않았니? 가족은 마음으로 남는 사람을 말하는 거다라고 말이야. 애미야, 내 남은 삶을 너와 너희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은데 허락해 줄 수 있겠니? 그 말에 막내 며느리는 오열했고 형제들은 침묵 속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막내 며느리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만이 진짜 내 자식이다.